야담과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높은 벼슬로 떵떵거리며 사는 윤진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재물의 지략까지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시기까지 받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그에게는 아리따운 홍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워낙 절세미인이다 보니 몸종들도 한눈을 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완벽한 사람은 없는 법이죠. 금실 좋은 부부처럼 보이는 두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민이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윤진사가 사내구실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죠. 홍씨 부인은 지체 높은 양반댁 여인답게 늘 근엄한 얼굴을 하면서 다니지만 홀로 있을 때는 늘 한탄했습니다. 홍씨 부인이 봐도 윤진사는 정말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었지만 밤만 되면 아주 작아지는 남자였죠. 홍씨 부인은 그날 밤에도 한숨만 쉬었습니다. 늘 유쾌하던 윤진사도 점점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윤진사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안한 아내에게 금두껍이라도 선물하려고 머슴 덕팔과 함께 시장을 가던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처럼 땀을 흘리기 위해 경치 좋은 산을 지나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덕팔아, 모처럼 걸었더니 다리가 아프구나. 좀 쉬었다 가자꾸나. 날이 얼마나 걸었다고 벌써 이렇게 지치셨습니까? 제가 미리 가져온 물이라도 드릴갑쇼. 됐다, 너나 마시거라. 그러다 윤진사가 숲이 우거진 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날이 어디 가십니까? 잠깐 경치 좀 보려는 것이니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 물이나 마시거라. 사실 윤진사는 소피가 마려웠던 겁니다. 늘 주목받고 시기까지 받는 윤진사라서 몸종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있었죠. 윤진사는 많이 급했습니다. 덕팔에게는 창피해서 늘 하던 말투를 쓰고 있었지만 막상 그가 보이지 않자 헐레벌떡 볼일을 보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곳 산은 매우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땅벌도 악명 높았답니다. 근방 주민들은 산의 전기를 타고난 것인지 각종 약초와 꿀 때문인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땅벌이 사납고 독이 세서 늘 조심했답니다. 그런 것도 모른 윤진사는 땅벌의 둥지에다 볼일을 보고 말았던 겁니다. 모처럼 휴식을 취하던 땅벌들이 오줌 벼락을 맞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성이 난 땅벌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나 윤진사의 거기를 쏘아댔습니다. 윤진사는 깜짝 놀라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뛰었는데요. 물을 마시면서 쉬고 있던 덕팔도 놀랄 수밖에 없었죠. 날이 왜 그러시옵니까? 윤진사는 고통을 인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시장에 빨리 가지 않으면 금두꺼비를 놓칠 것 같구나. 어서 가자꾸나. 평소 급하지 않고 점잖게 보이던 윤진사가 저렇게 서둘러 뛰는 건 처음 봤습니다. 덕팔은 고개를 갸웃하며 윤진사를 서둘러 따라갔죠. 윤진사는 시장에서도 벌에게 쏘인 거기가 아팠지만 덕팔에게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참고 있었습니다. 금두꺼비를 겨우 살 수 있었던 윤진사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리를 쩍 벌리고 누워버렸죠. 밤이 깊어지자 벌에게 쏘인 거기의 아픔은 한층 더해졌습니다. 그때 떠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머슴 덕팔이도 예전에 이마를 벌에 쏘인 적이 있었는데 미지근한 소금물로 찜질을 했던 겁니다. 덕팔이 그 이후로 많이 나아졌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똑같은 방법을 써보기로 했죠. 덕팔아 이놈아, 너만 믿는다. 윤진사는 몸종들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조용히 찜질을 하고 있었죠. 다행스럽게도 윤진사는 고통이 점차 사그라지면서 아픔이 멎었답니다. 다행이구나. 덕팔아 이놈아, 네 덕분에 내가 살았다. 그런데 이후에 윤진사한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금물로 찜질하면서 이제 아프지는 않았지만 거기가 퉁퉁 부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도 아랫도리를 살피던 윤진사는 갑자기 씩 웃었습니다. 다시 물찜질을 하지 말고 우리 부인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 그날 밤에 윤진사는 이불 속으로 쑥 들어오더니 희죽 웃었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모처럼 조개 요리가 생각나는구려. 조개 요리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가장 일을 하느라 바빠서 부인이 해주시는 요리도 못 먹었구려.
그런데 갑자기 조개 요리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겠소? 그 많은 요리 중에 왜 하필 조개 요리옵니까? 그건 내 욕망의 상징이라오. 조개가 언제부터 욕망의 상징이 되었단 말입니까? 그건 부인도 곧 아시게 될 것이오. 윤진사가 안으려고 하자 홍씨 부인은 늘 그렇듯 무덤덤했습니다. 홍씨 부인도 그렇지만 윤진사도 사실 잠자리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을 물어본 것은 아니었지만 무언의 합의를 봤던 것이죠. 윤진사가 그 화끈거리는 것을 밀어넣었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소금물 찜질보다 더 나은 처방이라고 믿고 있었죠. 홍씨 부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안에서 윤진사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있었는데 황급히 고개를 돌렸죠. 나리, 이게 어찌 된 일이옵니까? 왜 그러시오, 부인? 제가 알던 나리가 맞사옵니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옵니까? 왜 그러시오, 부인? 무슨 문제라도 있소이까? 아닙니다. 홍씨 부인은 그날 밤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잠에서 깨어난 홍씨 부인은 며칠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윤진사의 허리를 감싸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이 그전 맛과 아주 다르옵니다. 어쩜 이렇게 달라지셨사옵니까? 어떤 비결이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사옵니까? 비결은 무슨, 이게 다 날 걱정해주는 부인 덕분 아니겠소? 나리도 참. 그래도 이상했습니다. 밤만 되면 더욱 작아지는 윤진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거기가 커질 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홍씨 부인은 덕팔에게 물어보던 중에 윤진사가 시장을 다녀온 이후로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됐죠. 덕팔아, 혹시 나리와 시장에 가던 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시장에 가던 중이라면 저번에 금두꺼비를 사왔던 날 말씀이옵니까? 그렇다. 나리께서 금두꺼비를 사러 갔던 그날이 맞다. 생각해보니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나리가 얼마 걷지도 않고 쉬고 싶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급하게 뛰자고 하셨사옵니다. 급하게 뛰자고 하셨다고? 그게 이상한 일이더냐? 나리는 늘 얌전히 걷는 분이 아니시옵니까? 이제 와서 드리는 말씀이옵니다만 나리를 따라다닐 때마다 너무 느려서 답답할 정도였사옵니다. 그러던 나리께서 갑자기 뛰자고 하시니 좀 이상했습니다. 다른 이상한 일은 없었더냐? 금두꺼비를 사러 시장에 갈 때도 어딘가 좀 급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마님, 무슨 일이냐? 전에 했던 약조는 언제 지키실 것이옵니까? 무슨 약조를 말하는 것이냐? 왜 이러시옵니까, 마님? 저와 정자 앞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지 않사옵니까? 이놈아 덕팔아,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지 않느냐? 무슨 상황을 말씀하시옵니까? 내가 널 만났던 건 우리 나리께서 밤에 힘을 못 쓴 이유였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것이 무슨 말씀이옵니까? 그럼 나리께서 갑자기 힘이 불끈 솟아오르기라도 했단 말씀이옵니까? 덕팔이 너는 입이 정말 방정이구나. 그러니 내가 널 오래 만나지 못하는 것이야. 마님, 그러니까 나리께서 다시 커졌다는 말씀이옵니까? 그것이 말이 되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묻는 것이 아니냐. 덕팔은 다시 시장에 갔던 일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때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후로 홍씨 부인과 잠자리가 원만해졌다고 하니 더 이상한 일이었죠. 덕팔은 윤진사와 함께 갔던 그 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윤진사가 쉰다면서 갔던 그 장소를 살펴보려고 간 것이죠. 덕팔은 윤진사가 갔던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딱히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설마 그것이 땅벌의 소행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렇게 허탕을 치고 돌아온 덕팔은 홍씨 부인을 보자마자 달려들었습니다. 마님, 이놈을 이렇게 내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옵니다. 이놈이 미쳤느냐? 이러다 나리께서 돌아오시면 너는 죽은 목숨이다. 그건 저뿐만이 아니지 않사옵니까? 무엇이라? 이놈이 단단히 실성했구나. 나리께서 파미를 못한 것도 사실이고 내가 잠시 너한테 한눈을 판 것도 사실이니라.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너의 여인이 될 것이라고 착각한단 말이냐. 덕팔은 분노했죠. 남편의 바밀이 만족스럽지 못해 찾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노비 대하듯 천대하니 말이죠. 덕팔은 그날 이후로도 윤진사의 그 비결을 알아내기 위해 무당도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팔이 금방 양반댁 몸종들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처럼 앉아 양반들 헐뜯는 재미를 보고 있을 때 덕팔이 그간의 사정을 말했습니다. 얘기를 듣던 친구들도 갈피를 잡지 못했는데요. 단서라고는 전혀 없고 그저 윤진사가 갑자기 급하게 뛰어갔다는 사실밖에 없으니까요. 덕팔은 윤진사가 급해 보였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윤진사가 혹시 거기가 아팠던 건 아닌가 하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저 농담으로 꺼낸 말이었는데 덕팔은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거기가 아파서 거기가 커졌다? 덕팔은 추리를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거기가 아플 일이 뭐가 있을까 하고 궁리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친구가 이런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 산에서 악명 높은 땅벌들이 있는데 혹시 쏘인 건 아닌가 하고요. 그제야 눈치를 챈 덕팔은 무릎을 치려다가 소중한 거기를 치면서 고꾸라졌죠. 친구들은 배를 잡고 웃다가도 덕팔이 너무 심하게 거기를 쳤다는 것을 깨닫고 힘겹게 일으켰죠. 그거야, 바로 그거야. 땅벌한테 쏘여서 거기가 커진 것이었어. 덕팔은 바로 이 사실을 홍씨 부인에게 알리기 위해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모처럼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것도 내치고 가버린 것이죠. 그만큼 홍씨 부인과의 시간이 행복했던 겁니다. 얘기를 전해들은 홍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덕팔이 네가 이제 하다하다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는구나. 정말이옵니다, 마님. 믿기 어려우시다면 나리께 여쭤보시면 되지 않겠사옵니까? 네 말대로 벌한테 쏘였다고 해도 그 양반이 사실대로 말하겠느냐? 너라면 말하겠느냐? 벌 덕분에 거기가 커졌다고. 홍씨 부인이 아랫도리를 흘겼더니 덕팔이 다시 덮치려고 했습니다. 자제를 좀 하거라. 대체 어떻게 말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저는 마님 없으면 아니 되옵니다. 저도 그 산에 가서 벌에 쏘이고 싶은 심정이옵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적당히 하거라. 그날 밤에도 윤진사가 돌아와 그 퉁퉁 부은 그것을 밀어넣었죠. 밤새 울리는 홍씨 부인의 신음소리에 덕팔은 시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윤진사가 잠시 일을 보러 가면서 며칠 동안 집에 없었는데요. 덕팔은 홍씨 부인의 그 온기라도 느끼기 위해 사랑채 주변을 얼씬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채에 인기척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덕팔은 부엌을 갔다가 우물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 걸어갔죠. 거기에서 홍씨 부인이 정화수를 한 그릇 떠놓고 정성껏 빌고 있었습니다. 땅벌님, 우리 주인을 한 번만 더 쏘아주소서. 굵기는 딱 그 정도가 좋습니다. 길이만 더 늘려주신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덕팔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바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견딜 수 없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 홍씨 부인에게 복수하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윤진사가 서한을 보내 덕팔에게 금두꺼비를 살 것을 지시했습니다. 시장에 다시 가라는 것인데 덕팔은 무엇이 떠올랐는지 홍씨 부인과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홍씨 부인이 직접 골라야 제대로 된 금두꺼비를 살 수 있다고 설득한 것이죠. 홍씨 부인은 덕팔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여종들도 포함해서 시장으로 떠났습니다. 덕팔은 윤진사와 갔던 바로 그 경로로 안내했습니다. 홍씨 부인이나 여종들도 굳이 이 산길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덕팔이 길을 다 알고 있으니 믿고 맡긴 것이죠. 덕팔은 일부러 홍씨 부인이 물을 자주 마시게 했습니다. 이후 여종들도 모두 지치고 앉아서 쉬고 있을 때 홍씨 부인이 소피가 마려웠죠. 덕팔은 기회가 왔다 여기고 홍씨 부인을 숲이 우거진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바로 윤진사가 소피를 봤던 그곳이었습니다. 덕팔이 예상했던 대로 홍씨 부인이 볼일을 보자마자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팔은 기다렸다는 듯이 홍씨 부인에게 달려가 볼기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아직 벌이 있으니 제가 떼어놔야겠구먼요. 덕팔은 그동안 쌓인 감정을 모두 풀어서 때렸는데요. 이후 자초지종을 들은 윤진사는 덕팔에게 죄를 묻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홍씨 부인은 윤진사가 손수 가져온 소금물로 찜질한 덕분에 고통이 금방 가셨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말벌이 그리 많지 않았고 홍씨 부인의 볼기 몇 군데만 쏘였던 겁니다. 덕분에 홍씨 부인의 볼기만 커졌는데요. 아픔이 사라지자 홍씨 부인은 더 유염한 볼기 덕분에 윤진사에게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족지게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치고 만족하는 경계라는 뜻으로 자신의 분수를 알아 만족할 때 더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전 어느 마을에 윤씨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척 가난했지만 사내답지 않게 어여쁜 외모와 여느 여인 뺨칠 정도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근방에 살고 있는 양반댁 따님들도 흠모할 정도였죠. 하지만 윤씨는 따로 사모하는 민씨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민씨가 과부였다는 건데요. 윤씨 친구들도 처음에는 말렸지만 민씨의 빠져나올 수 없는 미모 덕분에 이제는 다들 부러워한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씨에게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친구들이 말하길 이웃에 살고 있는 조판서라는 남자가 민씨에게 곧 청혼을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윤씨도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조판서는 나이가 50을 훌쩍 넘은 데다 듣기로는 자녀도 2명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조판서가 민씨를 만나 청혼을 얘기해 두었다는 소식까지 들렸습니다. 당황한 윤씨는 그날 밤에 몰래 민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마님, 근방에 살고 있는 그 노인네가 찾았다고 하는데 사실이옵니까? 민씨는 윤씨가 질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눈치채고 골려주고 싶었습니다. 과부에게 가장이 생기는 일인데 해가 될 일이 있겠느냐. 마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왜 그렇게 정색을 하는 것이냐? 그럼 네가 내 남편이라도 되려고 했단 말이냐? 마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섭하옵니다. 제가 마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시지 않사옵니까? 들으시는 것처럼 윤씨는 목소리도 여인처럼 아름다워서 지나가는 양반댁 따님들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민씨는 좀 더 달콤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여인다운 얼굴을 하고 있으니 영 사내답지 않구나. 그래가지고 이 집의 가장이 될 수 있겠느냐. 시기와 질투까지 난 윤씨는 그저 이를 악 다물고 있었답니다. 과할 정도로 집착하는 것 같았지만 민씨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어쩔 때는 어린아이처럼 짜증도 냈지만 민씨는 그런 윤씨의 응석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윤씨에게 또다시 나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판서가 직접 민씨 집을 찾는다는 겁니다. 듣기로는 민씨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무작정 쳐들어와 혼례를 올릴 거라는데요. 윤씨는 그날 밤에도 민씨 집을 몰래 찾았습니다. 마님, 소식 들으셨습니까? 무슨 소식을 들었길래 이렇게 몰래 찾아왔느냐? 너는 지치지도 않느냐? 지치다니요, 마님. 저는 마님이 걱정돼서 그렇사옵니다. 그렇게 내가 걱정되느냐? 내가 매일 너에게 서한이라도 보내야 마음이 놓이겠느냐? 마님, 농을 칠 때가 아니옵니다. 그 노인네가 무작정 쳐들어와서 마님을 데려갈 작정인가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노인네가 무엇이냐? 나이 많은 호랍이지만 그래도 나란 일을 하시는 양반 아니냐? 존칭부터 제대로 쓰거라. 제가 그럴 기분이 아니지 않사옵니까? 윤씨는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었지만 민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님, 웃음이 나오십니까? 저는 매일 마님 걱정에 잠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느냐? 불쌍한 녀석.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 밤은 저와 같이 가시지요. 어디를 간단 말이냐? 윤씨는 민씨를 데리고 자신이 사는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부모님이 먼 지방으로 친구들을 만나러 간 덕분에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윤씨는 자신의 집에 꼭 한번 데려와 보고 싶었다며 떼를 썼습니다. 민씨는 자신을 이렇게 좋아하는 윤씨의 행동이 어린애 같으면서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씨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씨는 이미 조판서가 언제 찾아올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민 씨를 데려온 것도 바로 조판서가 허탕을 치게 만들 속셈이었던 겁니다. 윤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몰래 맹랑한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민 씨에게 잠시 시장에서 맛있는 것을 사들고 온다고 말해놓고 민 씨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여전히 민 씨의 향기가 남아있는 이 방에서 윤 씨는 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윤 씨는 갑자기 옷장에서 치마 저고리를 꺼내더니 머리를 곱게 빗는 게 아닙니까? 그러더니 허리를 질끈 동이고 치마를 입는 겁니다. 경대를 마주보던 윤 씨는 자기가 보기에도 젊은 여인처럼 보였습니다. 대문을 잠그고 방으로 돌아온 윤 씨는 이불을 깔고 드러누워 자는 척하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밤이 되자 조판서가 몽종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담장을 몰래 넘어들어와 방문을 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판서는 옆으로 돌아누운 윤 씨를 보더니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사랑 국어를 시작했습니다. 부인, 나 조판서가 왔소이다. 밤낮 가리지 않고 그대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왔구려. 윤 씨는 겨우 웃음을 참더니 쥐어짜듯이 여자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저는 이미 일편단심 서방님을 잃었습니다. 그러한 제가 어찌 나리의 여인이 될 수 있겠사옵니까? 그런 여인의 마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잠도 청하지 못하고 온 것이 아니겠소. 부디 가련한 마음을 알아봐 주시면 안 되겠소. 윤 씨는 이 욕심 많은 노인네를 골리는 것이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나리께서 해주실 일이 있사옵니까? 저를 위해서 뭐든지 하실 수 있사옵니까? 원하시는 것이 있소이까? 그렇다면 뭐든지 말해 보구려. 내일 이 시간까지 금두껍이 하나 가져와 주십시오. 금두껍이라. 듣던 것과 달리 재물에 욕심이 있으셨구려. 원한다면 더 많이 갖다 드릴 수 있소이다. 또 원하는 것이 있소이까? 계속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마다요. 원하신다면 365일 매일 가져다 드릴 수도 있지. 윤 씨는 잠시 부자라도 된 것 같아 기뻤습니다. 단지 민 씨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시작한 일이 사기까지 치는 것 같아 마음에 걸렸지만 욕심 많은 조판서를 골려줄 것을 생각하니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슬아슬한 대화는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계속 금두꺼비 얘기만 듣고 있던 조판서가 금방 인내심의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부인,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갈 수는 없겠소. 보쌈이라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소이다. 그대를 내 집으로 데려가야겠소. 조판서는 주변에 보이는 버선짝으로 윤 씨의 입을 틀어막고 이불로 몸을 감싸더니 등에 지고는 방을 나와 버렸습니다. 그동안 윤 씨는 얼굴을 보이지 않기 위해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는데 이미 흥분해버린 조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조판서 방으로 들어와 버린 윤 씨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민 씨도 걱정됐지만 이렇게 가다 들켜버리면 목숨도 부지하기 힘들 건 뻔하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몰래 빠져나올 생각도 해보았지만 몸종들이 돌아가면서 방을 지키고 있어 그것도 힘들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조판서된 몸종들과 친하게 지냈어야 했어. 뒤늦게 후회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윤 씨는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잠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샜습니다. 아침이 밝아와도 윤 씨는 얼굴을 보이지 않기 위해 이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판서가 잠시 들렀지만 화가 났다는 핑계로 얼굴을 내보이지 않았죠. 조판서가 일을 마치고 밤늦게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부인, 아직도 얼굴을 보이지 않을 생각이요. 우리 집은 재산이 넉넉합니다. 내가 가진 거라고는 아들도 없고 외동딸 하나 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부인은 꽃다운 나이로 보이오. 이제 마음을 돌리시고 저와 혼례를 올려주시면 안 되겠소? 윤 씨에게는 우습게 들렸습니다. 일부러 돌아놓은 윤 씨는 가느다란 여인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긴 탄식과 한숨, 슬픔과 노여움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기 위한 선언인 셈이었습니다. 조판서는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덮친다면 혼례는커녕 평생 호라비로 살아야 할 겁니다.
안 그래도 나이 많은 호라비를 쳐다보지도 않는데 과부를 납치해서 덮쳤다는 소문까지 난다면 남자 이전의 인간의 삶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조판서는 슬그머니 딸 홍련에게 달래보라고 하였습니다. 홍련은 조판서의 지극한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 덕분에 아주 귀여운 여인이 되어 있었죠. 홍련이 방에 들어와 어머니 하며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조판뿐만 아니라 근방 총각들도 좋아하는 애교라는 애교는 다 부려보았지요. 없이 처녀의 목소리가 들리자 윤씨는 빼꼼히 얼굴을 내밀고 홍련의 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욕심 많은 노인의 딸이라고 하니 별 기대도 하지 않았던 윤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책에서만 읽었던 백꽃 한 송이가 와 있는 게 아닙니까? 민씨와 비교가 될 것은 아니었지만 국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윤씨는 촛불을 끈 방 안에서 짐짓 슬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끌려온 자신을 한탄하더니 슬그머니 홍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어여쁜 여인이 있었구나. 푸른 물속에서 논이는 봉황새를 본 것처럼 내 불편한 마음이 싹 가시는구나. 정자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우거진 숲속에서 봤더라도 모두가 반할 얼굴이도다. 홍련은 기분이 좋아서 다시 애교를 부렸습니다. 어머니, 이런 칭찬은 평생 처음 들어봤사옵니다. 역시 듣던 대로 목소리도 아름다우셔요. 윤씨의 가슴 속에는 이미 뜨거운 욕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녀를 이불 속으로 끌고 와 밤이 지새도록 속삭이고 싶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윤씨는 사기를 치기로 했습니다. 이제 모녀지간이니 서글픈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한 겁니다. 홍련은 윤씨가 시키는 대로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씨는 이것이 바로 전화위복이구나 하고 여기더니 한껏 부풀어 오른 정욕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홍련의 앵두 같은 입술을 탐해보았습니다. 허리를 감쌀 때는 꽃이 만개한 나뭇가지의 향기가 품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황홀했습니다. 홍련도 한창 나이라 그런지 어머니가 될 분이라는 것도 잊은 채 우뚝 솟아오른 쟁기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절구질을 하는 듯 쿵쿵 내려앉는데 홍련은 이렇게 자신의 몸이 심하게 요동치는 일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쾌락은 이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날이 밝은 줄도 모르고 한껏 즐기고 있었는데요. 나란히를 보러 나가려던 조판서는 방 안에 인기척이 없자 의아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간 조판서는 조용한 목소리로 두 사람을 깨우려 했습니다. 모녀가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니 내가 다 기쁘구려. 하지만 이불은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요. 조판서는 이제 딸이 이불 속에 있으니 손으로 깨워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손으로 흔들어 깨웠더니 홍련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부인은 어디 있느냐? 아니지, 네 어머니는 어디 있느냐? 사실 두 사람은 이불 속에서 뒹굴다가 서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홍련은 처음에는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양반댁 따님들도 그렇게 흠모한다는 윤씨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기뻐했던 것이죠. 윤씨는 정체가 들통나자 자신을 몰래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민씨를 좋아해서 벌인 짓이었는데도 홍련은 주저하지 않고 보내줬던 겁니다. 아버지인 조판서에게는 민씨가 보내달라고 해서 그저 보내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주었습니다. 뒤늦게 집으로 돌아온 윤씨는 밥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민씨와 마주쳤습니다. 대체 어디에 있다 온 것이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죄송하옵니다 마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사옵니다. 그래, 어디 그 피치 못할 사정 들어보자꾸나. 윤씨는 민씨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민씨로 여장을 해서 조판서의 마음을 돌려놓을 작정이라는 것도 모두 말했습니다. 민씨는 황당하면서도 홍련의 얘기까지 듣더니 조용히 입을 가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참, 너는 내가 그렇게도 좋으냐? 그렇사옵니다 마님. 그런데 이를 어찌할꼬? 듣고 보니 그 홍련이라는 아이가 너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것 같구나. 이불 속에서 밤새 뒹군 듯한데 그래 놓고도 나에게 네 여인이 되라는 것이냐? 그건 잠시 제가 미쳤나 봅니다.
그때 문 밖에 누군가의 기척이 들렸습니다. 밖을 나가보니 조판서와 그의 딸 홍련도 와 있었습니다. 결국 홍련도 윤 씨와 있었던 일을 그대로 조판서에게 전했던 겁니다. 조판서는 속은 것이 분했지만 차분히 생각해보니 서로 나쁘게 결론 내릴 일은 아니었습니다. 조판서는 그대로 민 씨에게 청혼을 하고 딸 홍련은 윤 씨와 만나보라고 제안한 것이죠. 조판서도 윤 씨의 소문을 익히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양반댁 따님들도 흠모한다고 하니 실제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정말 남자가 봐도 아름다웠습니다. 내가 정말 감쪽같이 속았구나. 그게 다 부인을 아껴서 벌어진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니 정말 훤칠하구나. 몸집이나 목소리나 모두 여인네 같지만 뭐 어찌하겠느냐. 내 딸이 좋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결국 윤 씨도 자신이 그동안 민 씨를 여인으로 사랑했던 게 아니라 모성애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윤 씨는 그것을 남녀간의 사랑으로 착각했던 겁니다. 민 씨 역시 윤 씨가 나이에 맞는 제 짝을 찾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봉황우비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봉황이 이에 난다는 뜻으로 봉황이 서로 짝지어 나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 화목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남의 혼인을 축하하는 말로도 쓰입니다. 집신도 제 짝이 있다, 천생배필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에 맞는 짝이 있는 법이죠.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친구든 연인이든 마음에 맞는 분과 만나시어 행복한 삶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유생들의 존경을 받는 나이든 선비가 있었는데요. 한참 유생들을 가르치던 선비가 재밌는 제안을 했습니다. 몸종에게 붉은 깃발과 푸른 깃발을 가져오라고 한 뒤에 큰 마당에 꽂아 두라고 명했습니다. 한참 학문을 배우고 있던 유생들은 어리둥절했죠. 자, 여기 있는 유생들은 모두 부인이 있다고 들었다. 맞느냐? 유생들은 모두 대답했지만 갑자기 부인이 있느냐고 물으니 의아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부인 말에 꼼짝도 못하는 유생은 붉은 깃발에 서고 부인을 다스릴 수 있는 유생은 푸른 깃발에 서 보거라. 학문에 매진하던 유생들이 가엾기도 한 선비는 마침 자신도 부인 말에 꼼짝도 못하는 형편이라 머리도 식힐 겸 이런 재밌는 장난을 쳤던 겁니다. 한 유생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피식 웃더니 붉은 깃발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생들도 서로 씩 웃으며 따라가기 시작했죠. 모두 붉은 깃발 쪽으로 붙고 있는데 한 유생만이 푸른 깃발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붉은 깃발에 선 유생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한 유생은 어쩐지 첫인상부터 듬직하게 보였다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유생은 말수도 적고 몸집도 좋더니 역시 부인을 잘 다스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모두들 감탄하고 있을 때 이 장난을 주도한 선비도 놀란 표정을 하며 그 유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곳에 서 있는가?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나? 그러자 유생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 부인이 당부하기를 남정네 셋이 모이면 여색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거리를 두라고 하였습니다. 붉은 깃발에 서게 된다면 모두 모여서 늦은 밤에 술과 음식을 즐길 것이 뻔하니 부인이 염려한 일이 벌어질까 푸른 깃발에 선 것이옵니다. 선비는 눈을 깜빡깜빡하고 있었는데 붉은 깃발에 선 유생들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이 유생의 농담에 재밌다고 손뼉을 치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선비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선비는 늦은 시각에 이 유생을 따로 불렀습니다. 자네, 아무리 봐도 부인과 남다른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맞는가? 사연이라면 사연이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슬픈 일이지요. 그래, 그 사연 좀 들어봐도 되겠나? 유생은 좀 머뭇거리는 눈치였습니다. 그만큼 자신에게는 힘든 사연이었나 봅니다. 걱정하지 마시게. 나도 부인과 만나는 과정이 그리 유쾌하지 않았다네. 나도 사연이라면 사연이지. 혹시 아는가? 우리가 사연을 털어놓으면서 서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 않나? 한참 고민하던 유생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 한 지역에 이름난 재상이 관찰사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은 예부터 아름다운 강산으로 유명했는데 선비나 관직을 가진 자제들에게는 따로 알려진 것이 있었죠.
바로 검은고와 피리 등으로 성대한 음악을 자랑하는 기녀들이었습니다. 이 중에도 퉁소를 아주 잘 다루는 기녀가 있었는데요. 이름은 미란이었지만 퉁소를 아주 잘 분다고 해서 모두들 소여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두 미란을 보겠다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새로운 관찰사 역시 미란의 재주에 흠뻑 빠져 있었죠. 미란은 퉁소만 잘 다루는 것이 아니라 춤 역시 화려했습니다. 우두머리 기녀가 노래를 부르면 주변을 감싸는 다른 기녀들이 악기 연주를 시작하고 미란이 주인공이 되어 춤을 추는 것이었죠. 미란의 무대를 지켜본 관찰사는 그녀가 너무나 기특하여 만난 음식에 비단 선물까지 건넸습니다. 그렇게 맺어진 인연은 관찰사의 아들 박도령에게 이어졌습니다. 미란에게 박도령의 시중을 들게 했던 것이죠. 이때부터 미란과 박도령은 몇 해 동안 함께 놀곤 하였습니다. 이제는 가까운 사이가 되어 사랑의 감정이 무르익기 시작했죠. 관찰사는 걱정했습니다. 이제 임기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모두 서울로 돌아가야 했던 것이죠. 미란은 이곳 기녀이기도 하지만 아들의 부인으로 데려가기에는 주변의 시선도 의식했던 것입니다. 아들의 품행에 혹여 흠이라도 갈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관찰사는 현명한 남자였습니다. 가문에 먹칠을 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아무래도 당사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곧장 아들을 불러 편하게 본인의 생각을 말하라고 물었습니다. 기녀를 데려간다면 혼사길이라도 막힐까 두렵지만 첩 하나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겁니다. 관찰사는 아들의 기분을 생각해 최대한 배려를 했던 겁니다. 박도령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까짓 어린 기생 때문에 고민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길로 서울에 간다고 해도 그리워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관찰사는 아들의 배포에 감탄했습니다. 박도령의 어머니는 장성한 아들의 모습에 눈물까지 흘렸죠. 지켜보고 있던 아전과 무관들, 몸종들까지 모두 박도령의 기백에 놀랐습니다. 그렇게 서울로 돌아간 박도령은 시간이 지나면서 미란이 그리웠지만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추운 겨울 방에서 혼자 글을 읽고 있던 박도령은 미란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결국 답답한 가슴을 풀어보고자 마당에 나온 박도령은 결국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길을 나선 박도령은 한 번도 10여 리 밖으로 가본 적이 없어 발에 물집이 나고 오한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관에서 겨우 잠자리를 해결한 박도령은 허기도 졌지만 미란만 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다는 마음으로 계속 걸음을 재촉했죠. 그렇게 힘들게 목적지에 도착한 박도령은 미란부터 찾았습니다. 하지만 미란은 없고 그녀의 어머니만 있었죠. 나는 전임 사또의 아들이요. 자네 딸을 잊을 수 없어 이렇게 천리 길을 걸어왔다오. 미라는 어디 있는 거요? 그런데 미란의 어머니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 딸 미란이는 신임 사또가 데려갔소이다. 하도 흠뻑 빠져서 산속 정자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지 원.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통 소식이 없소. 헛걸음 하셨구먼 그랴. 박도령은 미란이 없는 것도 서글펐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야박하게 굴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게다가 박도령은 이제 갈 곳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진퇴양난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때 박도령은 하급 아전의 사형을 막아준 일이 떠올랐습니다. 먹여 살릴 자녀까지 있는 그가 불쌍히 보여 관찰사였던 아버지에게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간청했었습니다. 다행히 그 아전은 박도령을 알아보고 큰절을 했습니다. 덕분에 박도령은 끼니도 때우고 아팠던 몸도 점점 호전됐죠. 박도령은 아전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박도령도 예상했지만 아전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미 사또가 데려간 기생을 만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죠. 아전은 그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실 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박도령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마음의 병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안타깝게 지켜보던 아전은 결국 한 가지 꾀를 궁리했습니다. 성안 고을에 사는 백성들에게 쓰레기 더미를 버리는 일을 시키고 있는데 쇳내가 그 일을 하고 있사옵니다. 도련님께 이런 말씀드리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옵니다만
일꾼들 틈에 끼어 빗자루라도 들고 계신다면 미란의 얼굴을 볼 수 있으실 것이옵니다. 박도령은 이미 체면은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아무런 불만 없이 아전을 따라가 여러 일꾼들 속에서 쓰레기를 직접 치우게 됐죠. 게다가 지금까지 글만 읽었던 터라 일꾼들에 비해 너무나 서툴러 보였죠. 지켜보는 아전은 결국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그 기생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렇게까지 하실까? 드디어 새로 부임한 관찰사의 아들이 나타났지만 미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도령이 안타까운 마음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음흉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찰사의 아들이란 자가 박도령이 거지처럼 보인다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더니 바로 미란을 불러 박도령을 보라고 웃어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재회했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미란은 전과 다르게 초라해진 박도령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분명히 시선이 마주친 박도령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그리웠던 미란이 눈앞에 나타나자 그저 빤히 바라만 보고 있었죠. 관찰사의 아들이 방 안으로 들어갔더니 미란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툴러 보였던 몸종을 보고 모처럼 웃었던 관찰사의 아들은 미란이 눈물을 흘리니 괴이쩍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저는 천한 기생의 몸으로 낭군의 지나친 사랑을 받았사옵니다. 매일 비단옥과 진수성찬에도 웃지 못하는 이 미련한 것을 호되게 꾸짖어 주소서. 제가 집을 나온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워낙 가난하여 제가 직접 아버지의 제사 음식을 차렸사옵니다. 지금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하오나 한 그릇 밥도 잘 챙겨 드시는지 걱정이 되옵니다. 그리하여 매일 밤 낭군의 품에 안기면서도 웃지 못하였나이다. 오늘이 바로 아버지의 제삿날이옵니다. 나이든 어미가 홀로 있을 것을 생각하니 절로 슬퍼져 눈물이 났습니다. 관찰사의 아들은 유복하게 자란 탓인지 미란의 하소연이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삿날이라고 하니 집에 보내지 못할 이유는 없었죠. 그렇게 허락을 받은 미란은 서둘러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전임사또의 아드님이 오시지 않으셨나요? 그래, 왔었구나. 네가 새로운 관찰사의 아들을 따라 집에 없다고 했지. 그것이 다이옵니까? 그렇게 말씀만 드리고 떠나 보냈단 말씀이옵니까? 그럼 나에게 무슨 수라도 있더냐? 그렇게 사라지고 아무런 소식도 없더니 갑자기 찾아와서 전임 사또 아들을 왜 찾는 것이냐? 어머니도 참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시옵니까? 천리를 걸어 여기까지 오신 분을 어떻게 집에도 들이지 않고 내쫓으셨단 말입니까? 내쫓기는 누가 내쫓아?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났다니까. 그렇습니다. 미라는 쓰레기를 치우는 박도령을 알아본 것이었죠. 속으로는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냉정한 척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생각해 본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너무나 그리워한 박도령이 부모의 허락도 없이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게 뻔했죠. 제삿날 얘기를 한 것도 지금의 관찰사 아들에게 빠져나오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미라는 기녀였지만 그 명성에 걸맞게 머리도 좋았습니다. 지금 박도령이 어디에 있을지 한참을 고민하던 미라는 결국 아전을 생각해냈습니다. 일꾼들 틈에 들어간 건 자신을 보기 위한 계획이었고 성안 고을에서 사는 아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추측한 것이죠. 그렇게 아전의 집까지 찾아낸 미라는 박도령과 재회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끌어안았습니다. 지켜보던 아전도 부인과 함께 감동의 눈물을 흘렸죠. 박도령과 미라는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두매산골로 들어가 품팔이를 하며 살기로 했는데 박도령이 워낙 이런 일에 서툴러 미란이 대신 바느질을 하며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죠. 겨우 초가집 하나를 얻은 두 사람은 다행히도 이웃의 친절함 덕분에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죠. 미라는 이곳으로 올 때 가져온 비단옷과 비녀, 놀이개 등을 팔아 생활했습니다. 박도령은 어떻게든 몸종 일을 해보려고 했으나 쉽지 않았죠. 미란에게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박도령은 늘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란이 박도령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련님과 제가 부모를 떠난 지가 벌써 한 해가 지났습니다. 이 불효를 어떻게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도련님이 과거에 급제하시어 이름을 알리셔야 합니다. 저도 마땅히 그렇게 생각하나 부인이 보는 것처럼 내 몸과 정신은 모두 망가져 버렸소. 그대를 딱 한 번만 보고 싶다는 생각에 여기까지 왔는데 박도령은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미란도 흐르는 눈물을 겨우 참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책을 얻어오겠습니다. 도련님의 정성은 제가 익히 알고 있지 않사옵니까? 책만 있다면 도련님은 다시 예전의 그 명성을 찾을 것이옵니다. 도련님만 찾고 있을 아버님, 어머님을 생각해 보소서. 미라는 외진 산골 속에서도 보부상을 통해 책 한 권을 구했습니다. 역시 명문가의 자제들이 보는 책과 달리 엉성했습니다. 과거 공부를 위해 지어놓은 문장들이 깨알처럼 적혀 있기도 하고 맥락도 맞지 않아 엉망이었죠. 하지만 박도령은 불만 없이 미란이 구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등불 하나를 밝히고 외우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는 미란이 물레를 돌려 실을 뽑고 있었는데 박도령이 조금이라도 게으른 모습을 보이면 성을 내며 꾸짖었죠. 드디어 직접 임금이 참배한 자리에서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박도령은 이미 붓글씨 솜씨가 일장월취하여 시험관들도 그 자리에서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임금 역시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놀랍게도 박도령의 아버지가 이조 판서로 있었던 겁니다. 임금은 이 익숙한 글씨를 보고 이조 판서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임금의 부름에 나타난 이조 판서 역시 글씨를 알아보고 눈물을 흘리더니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조 판서는 백방으로 아들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해 시신도 없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임금은 박도령과 미란이 갸륵해 보였습니다. 미란은 임금의 명에 따라 기녀가 아닌 정실부인이 되었고 박도령은 관직에 오르는데 그 어떠한 문제도 없게 되었죠. 이야기를 모두 들은 나이든 선비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이런 인연도 있구나. 자네 아비 후임 사또가 바로 나였네. 박도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선비 아들은 첩으로 데려올 미란이 사라지자 전국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 아이는 너와 인연이 아닌 게라고. 나 또한 아들이 걱정돼서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찾아다녔는데 결국 알게 됐지. 그 아이와 몸종으로 보이는 남자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다고. 듣기로는 둘이 워낙 사랑하는 사이라서 이웃들도 늘 따뜻하게 대한다는 말도 들었네. 나는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네. 그런데 그 몸종으로 보였던 사람이 바로 자네였구먼. 다행히 선비 아들은 그 이후로 크게 반성하여 인품 좋은 여인과 혼례를 올려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삼생지연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삼생을 두고 끊어지지 않는 깊은 인연을 말하는 것이죠. 박도령과 미란처럼 부부의 인연은 고결한가 봅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남편과 아내에게 모처럼 사랑한다는 말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누가 봐도 미인이라고 할 정도로 예뻤으나 행실이 단정치 못한 홍란이라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한 시인은 중국에서 전해져 오는 전설의 봉황새를 보는 것 같다며 감탄을 금하지 못했죠. 하지만 홍란은 어머니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철이 없었습니다. 홍란아, 너는 이렇게 아리따운 모습을 하면서도 왜 그리 행실이 좋지 못한 게냐? 어머니,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렇게 매일 탓하시옵니까? 유가댁 도령님하고 있었던 혼인도 벌써 잊은 게야? 어머니, 그건 제가 도령님하고 궁합이 맞지 않는다. 몇 번을 말씀드리옵니까? 아이고, 네가 무슨 점쟁이냐? 그것을 해보지도 않고 어찌 궁합 타령이냐? 홍란 부모님은 철없는 딸을 하루빨리 시집 보내기 위해 육가댁 서도령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홍란은 서도령 얼굴을 보자마자 속궁합이 맞지 않는다며 한사코 혼례를 거부했습니다. 서도령은 홍란에게 한눈에 반해 서둘러 혼례를 올렸지만 홍란의 기고만장한 태도 때문에 결국 집을 나가고 절연해버렸죠. 홍란의 어머니가 진짜 걱정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홍란의 변덕 때문이었는데요. 저렇게 남자를 까다롭게 고르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제대로 사내구실을 하는 남자를 원했던 것이죠.
어쩔 때는 남자라면 무조건 출세를 잘해야 한다는 말도 하니 부모 입장에서는 난감했던 겁니다. 홍란의 어머니가 걱정했던 일은 곧 터지고 말았습니다. 근방에 총각 유도령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남자 역시 행실이 그리 좋지 못하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며칠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처녀를 함부로 건드렸다는 소문도 있었죠. 홍란의 어머니는 특히 유도령이라는 남자를 조심하라고 늘 당부했습니다. 그런 유도령이 뜬금없이 홍란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란아, 나하고 살지 않을래? 기겁한 홍란은 유도령에게 미쳤다고 윽박질렀죠. 모처럼 어머니 말씀이 100번 옳다고 되새기고는 유도령이 나타날 때마다 도망쳤죠. 그러던 어느 날 유도령이 갈퀴를 손에 들고 찾아왔습니다. 홍란아, 너희 집에도 땔감이 많이 떨어졌지? 그런데 왜? 내일 뗄나무를 가지러 가는데 너한테도 해다 주려고 그래. 우리 집 땔감도 해준다고? 그래, 홍란아. 그래도 내가 널 좋아하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겠어. 그런 일이라면 하지 마. 뭐하러 그런 수고를 해?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하겠니? 홍란은 또 도망치려고 했지만 유도령이 갑자기 슬픈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까지 땔감 가지고 모질게 군다나요? 홍란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유도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산책을 가자고 했습니다. 홍란은 다시 화를 냈지만 이번에는 어차피 시집가는 홍란에게 따로 해줄 게 없으니 땔감이라도 해준다는 겁니다. 홍란은 크게 한숨을 쉬더니 유도령을 따라 산책을 갔습니다. 유도령은 지게 하나를 지더니 홍란에게도 같은 지게를 주는 겁니다. 나한테 이걸 왜 주는 거야? 너희 집만 땔감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 이것은 네 지게에 올려야지. 그렇게 무거운 걸 나보고 지라고? 일 없어. 멜빵을 짧게 하면 세 다리도 거뜬히 들 수 있어. 거짓말하지 마. 그런 게 어딨어? 그럼 네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지면 되잖아. 홍란은 안 그래도 산 구경이 하고 싶어 가벼운 마음으로 유도령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땔감이 조금이라도 무거우면 유도령에게 맡기면 된다고 믿었죠. 한참을 걸어 올라 뗄나무를 모을 적당한 장소를 골랐습니다. 유도령은 가볍게 지게에 올려 일어났지만 홍란은 무겁다고 징징거렸죠. 어쩔 수 없이 유도령은 홍란의 땔감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홍란의 응석은 계속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무겁잖아. 그러지 말고 땔감 몇 개만 더 가져가. 여인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다니. 너 정말 못됐어. 참다 못한 유도령은 내려가던 길에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홍란도 깜짝 놀라 유도령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는데요. 갑자기 유도령이 시익하고 웃는 게 아닙니까? 홍란아, 이제 보니 멜빵이 다시 길어졌구나. 내가 다시 짧게 해줄게. 유도령은 홍란의 어깨에 걸려있던 멜빵끈을 잡아 다시 짧게 해줬는데요. 유도령의 눈에는 홍란이 귀여워 보였는지 마치 지게에 의해 결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홍란의 몸이 사내보다 훨씬 작아 보인 이유도 있었죠. 안 그래도 약이 오른 유도령은 홍란을 골려주고 싶었습니다. 슬쩍 지게를 뒤로 밀었더니 홍란이 낮아빠진 거죠. 홍란은 지게 위에 올려진 채 두 발을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다시 본래대로 안 해놔? 유도령은 홍란이 드러누운 채 두 발을 흔들고 있으니 흑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란아, 어쩔 거냐? 나하고 살 거야? 안 살 거야?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 상황에서 그게 할 소리야? 그러니까 묻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유도령은 다시 한번 씩 웃더니 지금 네가 간두짓에 있다 이거야. 네 지금 꼬리 대막대기 끝에 선 꼬리네. 어쩔 거야? 너 이러려고 산책하자고 한 거지? 그렇다면 어쩔 건데? 유도령의 시선이 서서히 홍란의 양다리 사이로 가고 있었습니다. 홍란은 이러다 정말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았죠. 그래서 홍란은 이 짐 좀 벗고 라며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쉽게 넘어갈 유도령이 아니었습니다. 이 짐 벗겨주면 그대로 달아나려고 그러지. 나 바보 아니야. 그러자 홍란은 눈을 찔끔 감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서 대답을 해. 네, 오늘은 진짜 너하고 끝장을 볼 테니까.
그래도 홍란이 별다른 반응이 없자 유도령이 바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살 테니까 그러지 마. 정말 나하고 살 거야? 네 말대로 같이 살 테니까 그 바지 좀 다시 올려. 유도령은 바지를 다시 올렸지만 못 믿어온 눈치였습니다. 이전에는 왜 나하고 살기 싫다고 했어? 그때는 당연히 마음에 없었으니까 그랬지. 지금은 왜 마음이 다시 생긴 거야? 이 고비에서 벗어나려고 거짓을 구하는 거지. 네가 무슨 임금이라도 돼?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니? 대막대기 끝에 서 있는 널 끄집어낼 줄 사람이 누구야? 홍란은 비겁하다고 느꼈지만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가 마음에 들었어. 홍란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유도령은 어떻게든 더 골려주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마음에 들었다는 말은 의외였죠. 갑자기 내가 마음에 들었단 말이야? 그래, 어떻게 갑자기 마음에 들 수가 있어? 그 머리가 마음에 들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튼 날 갖기 위해서 이런 궁리를 한 거 아니야? 날 꼼짝 못하게 만든 건 괘씸하지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가지겠다는 그런 각오라면 살림도 잘할 것 같아. 듣다 보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유도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더니 다시 바지를 확 내리는 게 아닙니까? 뭐야, 같이 살겠다고 했잖아. 이제 너는 내 사람인데 이러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너 진짜 바보구나. 내가 왜 바보야? 아까는 내 머리가 마음에 들었다면서. 바보야, 할 거면 짐을 벗고 해야지. 그렇게 눈치가 없어? 두 사람의 이 해괴망측한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문은 급격히 퍼져버려서 홍란뿐만 아니라 유도령 부모들도 한동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소문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말이 퍼질 때까지 두 가족은 조용히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홍란 집에서는 다시 혼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홍란아, 이제 그 몹쓸 소문도 사라졌으니 혼례를 올리자꾸나. 홍란 어머니가 점찍은 사내는 바로 며칠 전 이사를 온 김가댁 아들이었죠. 조만간 과거 급제할 인재라는 말이 파다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원하는 남자이니 고민할 필요가 있느냐? 어서 혼례 약조를 잡자꾸나. 홍란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해괴한 소문 때문에 홍란도 큰 저항 없이 조용히 집에서만 지냈죠. 그렇게 혼례를 올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유도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홍란 부모가 식찬에 쓸 것들을 사온다며 시장에 간 틈을 타서 나타난 것이죠. 홍란은 기겁했습니다. 너하고 나는 그림자도 맺어지면 안 된다는 거 몰라? 그런데 유도령은 의아하게도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란은 유도령이 혹시 실성한 건 아닌가 의심했죠. 너 며칠 있으면 시집을 간다고 해서 찾아왔어.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날 데려가려고? 그게 아니야. 난 네가 살 방법을 알려주려고 왔어. 그게 무슨 말이야? 너 그거 모르지? 김가댁 그 아들은 밤일 못하는 여자한테 질색한다고. 거짓을 고하는구나. 유도령은 한참을 웃더니 계속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이야. 김가댁 몸종들한테 들었는데 이미 여러 기녀들과 즐겼다고 하더라. 그것이 아직 서툰 기녀들은 바로 내쫓았다고 하던데. 그게 진짜야? 그렇다니까. 너 그거 못하면 바로 혼례도 취소가 될 것이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방법을 가져왔다고 하잖아. 그건 바로 유키다. 유키라고? 그게 뭔데? 지금부터 유키가 무엇인지 알려줄 테니 잘 들어라. 빠듯이 들어가는 좁은 구멍이 첫째요. 동지섣달 온천 따스한 것이 둘째요. 작은 물어주는 것이 셋째요. 요리조리 엉덩이짓 요분질이 넷째요. 숨 넘어간다 소리 치는 것이 다섯째요. 방아 빠릿빠릿한 것이 여섯째다. 여기서 홍란이 네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 호기심 가득한 홍란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너는 아직 엉덩이짓과 요분질 소리 치는 것이 흠이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말로 가르치니? 이것이 바로 밤이를 위한 묘기다, 홍란아. 유도령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홍란은 유도령이 덮치자 기겁했지만 그렇게 강조하는 엉덩이짓과 요분질을 실제로 배우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쾌감이 있었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혼례를 치르기 전까지 재간을 익혔죠. 드디어 홍란이 혼례를 올리자 부모는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홍란이 워낙 절세 미인이니 김가댁 아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첫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홍란이 배운 대로 엉덩이짓과 요분질을 해댔던 겁니다. 그러니 김가댁 아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그저 좋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는 숨이 넘어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니 이불을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김가댁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신부가 처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바른대로 고하라고 한 것이죠. 홍란은 우는 신용을 하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가댁 아들은 홍란에 대해 그 짓에 이골이 난 것이 분명하다면서 그날 밤에 내쫓아버렸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것은 홍란이 마지막까지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점과 분명히 다른 남정네를 생각하고 밤일을 했다는 것이죠. 홍란 부모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죠.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서 눈물까지 흘렸답니다. 어머니는 홍란을 방 안으로 급히 데려와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사? 이제야 마음을 놓았는데 이번에는 또 무슨 짓을 한 것이야? 홍란은 어쩔 수 없이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거사, 김가댁 아들이 밤일 못한다는 여자한테 질색한다는 말을 믿냐? 그리고 그것을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애가 어딨어? 홍란은 억울했는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창 흥이 올라 윤도령이 아닌지 생각할 겨를이 있어야지요. 그 얘기를 엿듣던 아버지는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었답니다. 군자는 자고로 혼자 있을 때조차 행실을 삼가야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홍란은 담수지교라는 말처럼 물과 같은 담백한 교제를 배워야겠네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질환지교라는 말처럼 맑고 고귀한 만남을 이루시어 행복한 삶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